17세기 새로운 중국의 역사를 연 청나라를 세운 것은 변방의 여진족이었습니다. 당시 만주 지방에 살던 유목민족 여진족은 명나라나 조선에게 오랑캐라 천대받으며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진족은 16세기 말에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대제국 청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한족의 50분의 1에 불과했던 여진족으로 268년간 중국 본토를 지배했던 여진족의 나라, 청나라의 기틀을 닦은 사람은 바로 누르하치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13벌의 갑옷으로 청을 건국한 군사천재 누르하치와 명과 청나라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세기의 여진족은 금나라를 세우고 송나라를 압박하며 중원을 차지했기 때문에 명나라는 금나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나라는 여진족이 최대한 단결하지 못하도록 나누어 통치하는 분열 정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 같은 인물이 나타나 여진족을 단결시켜 중국 본토를 위협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누르하치의 부족은 중국 본토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주 여진이었는데 그래서 더욱 명으로부터 가장 심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누르하치가 태어났을 때 여진의 각 부족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르하치라는 이름은 멧돼지 가죽이란 뜻으로 누르하치는 이름에 걸맞게 멧돼지 같은 힘과 용맹함을 바탕으로 전장에서 비범한 책략과 놀라운 투혼을 발휘합니다. 소년 누르하치는 삼국연이나 수우전 등에 관심이 많았고 나중에 책의 내용의 일부를 실제 자신의 전술에 응용하기도 했습니다. 누르하치가 있던 건주여진 안에서 서로 도독이라고 칭하며 싸움을 벌인 결과 왕고라는 수령이 잠시 여러 수령을 통합해 한때 막강한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이성량이 군대를 이끌고 와 왕고를 무참히 패퇴시켜버립니다. 이성량은 명나라 후기 무관으로 이성량의 선조는 고려에서 벼슬을 지냈던 고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싸운 이여송과 이여백 등이 바로 이성량의 자식들입니다. 이성량은 요동총병 자리에 있으면서 명나라를 대표하여 여진족들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역시 명나라 장수 이성량에게 충성을 바쳐 부족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거대한 명나라에 대항할 힘이 없었던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성량의 명령으로 같은 여진족을 토벌하는 데 앞장서 명나라로부터 관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에게 여진족은 어디까지나 이용가치가 있는 오랑캐일 뿐이었고 이것은 결국 명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선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명나라군에 의해 피살되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1583년 건주여진 출신 아타이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것을 진압하는 작전에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투입되었습니다. 명나라군이 승기를 잡자 여진족을 무참히 학살해버렸고 이 와중에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적으로 오인한 것처럼 살해해버렸습니다. 명나라군은 실수라고 했지만 점차 세력을 키워갔던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시 이성량에게 볼모로 잡혀있던 누르하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으나 제대로 된 항의를 한번 하지 못했는데 20대였던 그에게는 아직 명나라에 맞설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르하치는 겉으로 참아내고 원한을 가슴 깊이 품고서 언젠가 힘을 키워 복수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은 누르하치에게 이성량은 배상금과 함께 아버지 탁씨가 받았던 명나라 관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성량과는 달리 요동의 관원들은 같은 건주 여진의 이감외란에게 더 많은 호의를 베풀었고 그를 건주 일대의 주인이라고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명나라 조정에서 이감외란을 지지하는 것을 본 여진의 많은 부족들이 이감외란의 편이 되었습니다. 누르하치는 1583년 아버지의 피해값으로 받은 지위와 자산을 바탕으로 군대를 일으켜 먼저 상대하기 버거운 명나라가 아닌 주변 부족 통합에 군사력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누르하치의 세력은 크지 않았고 그의 부친도 그에게 고작 갑옷 13벌에 미미한 유선만 물려줬습니다. 누르하치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주의 주인이라고 불리던 이감외란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도륜성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출병 당시만 해도 누르하치와 함께 하늘에 맹세한 낭미나비
이감외란과 은밀히 내통해 출정 시기를 누설했습니다. 이 덕분에 이감외란이 누르하치를 피해 피신할 수 있었지만 근거지인 도룬성은 누르하치에게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25살의 누르하치가 감히 명나라 군대가 지원하는 건주 일대의 주인이라고 불린 이감외란을 이긴 것은 대사건이었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젊은 영웅의 이름은 널리 퍼져 누르하치의 지위 역시 급작스럽게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의연했던 누르하치는 따르는 자는 덕으로 복속시키고 거스르는 자는 무력으로 굴복시킨다는 전략으로 주위에 떠도는 세력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었던 건 배신한 낭미납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고 지혜롭게 낭미납의 일거수일투족만 살폈습니다. 얼마 후 낭미납은 누르하치에게 사람을 보내 다른 부족을 공격하자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이때도 누르하치는 그에게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누르하치는 막상같이 싸움에 임했을 때 낭미납이 적극적으로 출전하지 않을 거란 사실을 간파하고 말했습니다. 공격을 하지 않을 바에는 투구와 갑옷, 무기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공격하도록 해주십시오. 낭미납은 누르하치의 계략과 지물을 알지 못하고 무기를 모두 넘겨줬습니다. 누르하치는 병기를 모두 얻은 다음 낭미납을 죽이고 그의 근거지인 사리호성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누르하치는 나머지 부족을 정벌하자 건주 여진 대부분의 부족이 앞다퉈 누르하치에게 귀순하기 시작했습니다. 1589년 누르하치는 마침내 건주 여진 5개 부족 전체를 통일하고 요동을 장악합니다. 명나라 시절 여진족은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건주 여진, 해서 여진, 야인 여진으로 구분되었는데 누르하치에 의해 건주 여진이 통일된 것입니다. 누르하치의 성장에 놀란 이성량은 누르하치를 회유하기 위해 명나라 조정에 건의하여 용호장군이라는 직함을 내립니다. 이것은 높은 관직을 내림으로써 명나라에 순응하게 만들려는 당군과 같은 임시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명나라가 누르하치에게 합법적 통치지위를 인정해준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누르하치 기세에 더욱더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조선사신 신충일이 누르하치를 만난 사실입니다. 신충일은 누르하치가 거느린 병력이 15,000명이고 한족이 누르하치를 위해 문서관리를 한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귀국길에 신충일은 조선의 국왕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왔는데 이 편지에는 내가 수차례 열심히 배워 천조의 병경 950여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르하치는 이처럼 겸손하게 말함으로써 조선의 왕이 자신에 대해서 명나라에게 좋은 말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이것은 누르하치가 품은 야심을 조선의 입을 빌려 은폐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성장의 가속도가 붙은 누르하치는 명나라에 대항할 힘을 하나하나 비축해 가기 시작했는데 이에 반해 항상 명조정에 공손하고 온순한 척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조정에도 누르하치가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있다. 누르하치는 건주의 교활한 족장으로 용맹한 기병이 이미 수천에 이르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왔고 누르하치를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명나라는 당시 요동의 상황을 돌아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치 부패가 극심했고 여기에 수년 동안의 흉작과 몽골 침입이 당장 눈앞에 닥친 큰일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어리석게도 누르하치를 키우고 누르하치를 이용해 서쪽으로는 몽골을 막고 동쪽으로는 요동 정세를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맞춰 누르하치도 명나라에게 아주 공손하고 온순한 태도를 보이며 여진족의 도적 수계를 잡아 머리를 헌납하고 스스로 북경으로 들어가 조공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명나라로서는 누르하치에게 무력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고 이에 따라 누르하치의 세력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쯤 누르하치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다가왔는데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선에 원병을 보내느라 다급해진 명나라는 이 시기 여진족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명나라의 여진족 분열 정책이 느슨해진 틈을 타 누르하치는 주변 여진족들을 하나하나 복속시켜 나가게 됩니다. 도발은 해서 여진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해서 여진은 어이없게도 누르하치에게 사신을 보내 토지를 나눠줄 것을 요구합니다. 누르하치는
우리 부족은 건주이고 당신들은 호륜이다. 당신들의 땅이 비록 넓더라도 나는 뺏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족의 땅이 비록 넓더라도 당신들 역시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 더구나 토지는 가축이나 짐승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누르하치의 말을 듣고 돌아간 사신은 다시 돌아와 누르하치에게 해서 여진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대의 토지를 나눠 갖고자 해도 그대는 주지 않고 복종을 권해도 따르지 않았다. 만약 양국이 병사를 일으켜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대의 영토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과연 우리의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인가? 누르하치는 부족의 수령들이 자신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해서 여진, 여러 수장 중에 누가 과연 몸소 전쟁터에 나가 보았는가? 도대체 누가 말을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투구가 깨지고 갑옷이 찢어지는 큰 전쟁을 경험했는가? 그럼에도 나의 땅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더구나 너희들 땅에는 지세가 엄준한 관문이 별로 없다. 내가 보기에 너희들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무인지경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만약 너희들이 낮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밤에 갈 것이다. 그런들 너희들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왜 느닷없이 나에게 전혀 쓸데없는 망언을 하는 것인가? 누르하치의 강경한 태도를 확인한 수령들은 곧 군사를 일으키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주변 9개의 여진족 연합군이 3만 명의 대군으로 세 방향에서 공격해왔습니다. 누르하치는 적의 형세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누르하치는 계속 수비를 강화하는 한편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공격하겠다는 전략이자 정면 충돌을 피하고 기습으로 승리를 취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적은 임시로 조직된 잡스러운 군대일 뿐이다. 장수만 잡으면 나머지는 모두 흩어지고 말 것이다. 나는 험준한 요새를 구축한 다음 저들을 유인해 전투를 벌 계획이다. 만약 그들이 돌격해오면 우리는 맞서 싸운다. 유인해도 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전열을 사면으로 나눠 서서히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다. 저들 부족에 수령이 많다고 하나 전열이 일사불란하지도 않고 군령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저들은 전투가 벌어져도 겁에 질려 전진하지 못한다. 만약 그럼에도 병사를 이끌고 전진해오는 자는 틀림없이 지휘관들일 것이다. 그들을 하나둘씩 해치우면 적은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우리는 비록 병력이 적으나 최선을 다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구부족 연합군은 병력면에서 누르하치의 부대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했지만 누르하치는 적의 우두머리를 잡아 내부 분열을 노리는 전술로 대규모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누르하치는 구부족 연합군이 뿔뿔이 흩어질 때 휘하의 철갑 기병에게 일제히 출병 명령을 내려 도망치는 적을 모조리 도륙내버렸습니다. 이후 누르하치는 백두산 부근까지 영역을 확대해 강력한 패자로 떠올랐고 여진족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1616년 때가 왔다고 판단한 누르하치는 마침내 나라를 열었고 스스로 칸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국호는 금나라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후금으로 지었는데 국호를 금이라고 쓴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400여 년 전 여진족이 세운 금이라는 국호를 씀으로써 동족에게 금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한족에게는 지나간 남송시대의 역사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르하치의 생각대로 당시 명나라에서는 다시 남송의 역사가 되풀이된다라는 말이 흉흉하게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 예고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와 누르하치의 절대병기, 청나라 힘의 원동력 8기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